안녕하세요. 삼국지병법 유비구이 7번째입니다. 허군책. 어째서 말리는 거요? 적장 한충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목을 치려던 주전이 깜짝 놀라며 현덕을 돌아보았다. 현덕은 태연한 모습으로 말했다. 옛날 고조께서는 항복해오는 사람은 이를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조는 인망을 얻고 천하까지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복한 적을 죽이는 것은 무장으로서 취할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주전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시대가 틀리지 않소. 고조가 몸을 일으켰던 시대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들이 우러러볼 임금이 없었소. 그렇기 때문에 고조는 우선 백성의 신망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항복한 사람을 모조리 용서하는 너그러운 방법을 택했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어 백성이 한 조정을 받들고 있어. 나라의 영을 거역하는 것은 황건적뿐이요. 이런 놈들을 용서한다면 무엇으로써 백성들에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할 수 있겠소. 도적의 무리는 형세가 이로울 때는 멋대로 약탈을 일삼고 형세가 불리하면 금방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게 되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도적의 본뜻을 버리지 못하고 틈이 있으면 도망쳐 다시 반역을 꾀할 것이 뻔하오. 이것은 견해의 차이였다. 현덕은 더 이상 말해야 시간만 끌 뿐이라는 것을 알자 주전의 주장에 꺾이고 말았다. 주전이 한충의 목을 자르는 것을 보고 난 현덕은 다시 입을 열었다. 항복한 도적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장군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황후를 볼 때 관군은 성을 사면에서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어 한 명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항복을 용서치 않는다면 적병은 죽음을 걸고 미친 듯이 싸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적병은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만큼 굶주린 이리처럼 광포해져 있을 것이 뻔합니다. 항복해도 죽고 지키고 있어도 죽는다는 것을 안 적이 결사적 반격으로 나올 때 이로 인한 관군의 피해가 클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동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한쪽에 포위를 풀고 삼면에서 이를 공격하면 적군은 성을 버리고 비어있는 쪽으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다투어 달아나기에 바쁜 적을 사로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줄 압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 주전은 한충의 목을 베지 말고 항복을 받아들이라는 현덕의 말에 보다 깊은 뜻이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곧 동쪽을 둘러싸고 있던 군세를 철수시켰다. 그런 다음 서북, 남, 삼면에서 진과 북소리를 크게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과연 적은 저항할 생각을 버리고 동문으로 눈사태처럼 쏟아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주장인 조홍도 부장과 함께 일단 성문을 빠져나오기는 했으나 구름처럼 떼지어오는 관군의 질서정연한 모양을 보자 이건 적의 꾀에 빠진 거다 하고 눈을 부릅뜨며 분을 못 이겨 했다. 조홍은 곧 소방들에게 되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방들은 마구 흔들어대는 노란 깃발을 보고 자기들이 달아나는 곳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일제히 발길을 돌려 추격해오는 주정군에게 발악적인 반격을 가해왔다. 만일 이때 관우와 장비가 이끄는 의용군이 주전의 휘하에 있었다면 무참하게 되쫓기는 않았을 것이다. 관우와 장비는 적병이 도망쳐오게 될 동쪽 들판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전이 지휘하는 관군은 달아나는 줄만 알았던 적군이 갑자기 사나운 들짐승으로 변해 결사적인 반격을 가해오자 도리어 겁을 먹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듯 전세가 역전되어 관군은 30리나 후퇴를 해야만 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가자 조홍의 한마디 명령에 적군은 함성을 올리며 성 안으로 들어가 사방문을 굳게 닫고 말았다. 한때 이 군대가 관군의 야영 진지에 도착한 것은 그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모두 2천 가까운 햇볕에 그을린 군사의 얼굴은 분명히 관군과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다. 표한 바로 그것이다. 그 맨 앞에 새 하얀 준말을 타고 오는 무장은
그 날래고 사나운 군사를 인솔하기에 걸맞는 젊고 잘생긴 위장부였다. 넓은 이마에 큰 얼굴, 호랑이 몸매의 곰의 허리라는 형용은 위장부 중에 위장부에게 주어지는 찬사이지만 그야말로 이 무장을 두고 생겨난 말 같았다. 죽은 관우관 막사 안에 있는 현덕을 불렀다. 나와보십시오. 손자의 후예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에 현덕은 흥미를 가지고 막사를 나왔다. 손자의 후예라면 오군 부춘에 그렇습니다. 성은 손, 이름은 견, 자는 문태올시다. 저는 5년인가 전에 한번 만나뵌 일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지만 벌써 도살인용의 품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손견은 병법가로 유명한 손자의 후손이란 것만으로 이름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전당으로 갔던 손견은 마침 10여 명 해적들이 배를 습격하여 장사꾼의 재물을 앗은 다음 강 기슭에서 이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자 아버님 저놈들을 사로잡을 테니 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놀라 공연히 힘을 자랑하는 짓은 삼가야 한다면서 말렸다. 힘 같은 건 쓰지 않습니다. 손견은 웃어 보이며 칼을 옆에 차고 뚝 위로 뛰어오르자 마자 작전 지시를 냈다. 그쪽에 있는 너희들은 그대로 거기서 기다려라. 이쪽에 있는 너희들은 일제히 달려나와 이 도적들을 쳐라. 도적들이 달아나려 하거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병장기를 꼬나들고 적을 추격해라. 해적대는 관병이 밀어닥친 줄 알고 허겁지겁 재물을 버려둔 채 물가를 따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손견은 그들을 뒤쫓아 하나를 붙잡아 꺾어 눌렀다. 사로잡힌 그 도적의 자백에 의해 곧 해적의 괴수와 일당도 잡혔다. 이 공로로 손견의 이름은 당장 온 고을에 알려지게 되고 관리로 추천되어 교위의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그 뒤 회계의 요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양명황제라 부르며 2만의 무리를 거느리게 되자 손견은 군사마와 상의하여 용맹한 군사 1000여 명을 모집하고 고을에 있는 군사를 합쳐 이를 쳐서 깨트린 다음 허창과 그의 아들 소도 잡아 죽였다. 이 공로로 손견은 다시 염독의 승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고 뒤이어 하비의 승으로 승진되었던 것이다. 황건적과 관군의 결전이 온 나라에서 펼쳐지게 되자 지금이야말로 들고 일어설 때다. 떨치고 일어나 여러 대상들과 회사 지방의 정예들을 불러 모아 2000의 병력을 마련했다. 이들을 이끌고 결정장으로 말을 달려온 것이다. 손견은 총대장 주전이 있는 본진으로 말을 몰던 중 문득 고개를 돌려 저쪽 막사 앞에 서 있는 인물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저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손견은 신복한 사람에게 물었다. 모릅니다. 관군의 대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용군을 이끄는 무인인 듯합니다. 그래? 손견은 잠시 말없이 유비 현대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더니 말했다. 저 무인 옆에 서 있는 수염 긴 호걸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 맞다. 관우운장이라고 했었다. 내 편이 되었으면 싶은 호걸의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역시 전투에 가담한 모양이군. 이를 들은 신복은 그제야 설명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관우라는 호걸이라면 그가 모시고 있는 저 무인은 유비현덕이라고 하는 한실핏줄을 이어받은 지장이 틀림없습니다. 검은 의용군을 이끌고 황건적과 싸워 아직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손견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무장으로 저렇게 시원스러운 품격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 손견의 도착은 주전을 다시 없이 기쁘게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전은 서문으로, 손견은 남문으로, 현덕은 북문으로 부하 군대를 이끌고 공격에 나섰다. 일부러 동문만을 비워둔 것은 어제나 마찬가지였다. 전의에 넘쳐있던 손견과 그 군대가 맨 먼저 남문을 뚫었다. 손견 자신이 맨 앞에서 해자를 건너뛰어 성벽을 타고 올라가 외쳤다. 오군 부춘의 손견을 아느냐? 외치기가 무섭게 지키는 군사 몇 명을 칼로 쳐서 해자로 차 넣었다. 성벽에서 뛰어내린 손견은 외쳤다. 적장 조홍은 어디에 있느냐? 어서 나와라. 적병은 미친 개떼처럼 손견을 향해 몰려들었다. 손견의 칼날은 마신의 번갯살처럼 같이 번뜩였다. 칼날이 바람을 일으킨 곳마다
도적의 머리가 차례로 허공을 날았다. 저놈이 손견이냐? 조홍이 이 수라장 같은 광경을 보고 말을 달려왔다. 손견 듣거라. 조홍이 여기에 있다. 소리를 지르며 번개처럼 창끝이 자기 갑옷 소매를 찌르게 놓아둔 채 땅을 박차며 껑충 뛰어올랐다. 조홍 들리지 않느냐? 지옥사자의 발소리가. 조홍의 팔을 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손견은 비웃어 꾸짖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을 쳐 떨어뜨렸다. 이 결투를 멀리서 바라본 적의 마지막 장수 손중은 말머리를 급히 돌려 북문으로 내달았다. 운장 잠깐만. 때로는 이 현덕에도 공을 양보해야지 하고 현덕은 혼자서 말을 달려 뒤쫓아갔다. 급히 달리며 말 위에서 활주를 길게 당겼다. 화살은 보기 좋게 손중의 목에가 꽂혔다. 말에서 떨어져 비틀거리며 손중이 일어서려는 순간 현덕이 그 옆을 달려 스치며 칼날이 번쩍하는 순간 그의 머리가 튀어 달아났다. 이날 완성 안팎에서 죽어간 적의 무리는 모두 46,000이 넘었다고 한다. 낙양으로 개선한 주전은 싸움에 먼지가 털 겨를도 없이 대궐로 들어가 유비 현덕과 손견의 공을 나라에 보고했다. 낙양성 안팎은 황건적 전멸의 기쁨에 들끓고 있었다. 주전이 돌아옴으로 해서 전국에서 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밤 축하의 잔치는 대낮이냥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끝날 줄을 몰랐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주전은 거기장군 하남 윤에 봉해졌다. 뒤이어 손견이 대궐로 불려들어가 별무사마에 임명되어 곧 임지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농공행상에서 빠진 무장이 있었다. 유비현덕이었다. 주전이 몇 차례나 탄원을 했는데도 현덕은 대궐로 들어가지 못했다. 벼슬을 못한 평민이란 까닭 하나 때문에 이토록 무시를 당해야만 하는가? 아무리 현덕이지만 이해할 길이 없었다. 성, 안 한쪽 구석에 쉴 자리를 얻기는 했으나 그것은 주전의 개인적인 호의에서였다. 이때 만일 노식이 낙양에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묘당에서 현덕의 공이 큰 것을 되풀이해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노식은 중랑장으로서 갓 고을의 현황을 시찰하러 나가고 없었다. 주어진 숙사는 낮이고 밤이고 한적하기만 했다. 현덕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관우도 장비도 주군의 심중을 짐작하고 침묵을 지켰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묵묵히 점심을 들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더 참을 수 없다. 장비가 집이 흔들릴 것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식탁이 두 쪽이 나며 넘어졌다. 익덕, 관우가 말리려 했으나 장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죽은 하고 외치며 현덕의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장비는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현덕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벽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다. 인정과 세리는 옛날도 지금도 같았으니 네가 알리오. 영웅이 본디 평민이었음을 어떻게 익덕 같은 씩씩한 사람을 얻어 세상에 마음 저버린 사람을 모조리 베어 없앨고. 노예소녀. 낙양의 시장에는 물자가 넘칠 듯이 나와 있고 백성들은 모두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에선 장사꾼들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파는 물건 가운데는 털가죽이나 식료품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8살 소녀에서부터 건장한 젊은 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소나 말처럼 팔리고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처녀의 생김새를 똑똑히 보십시오. 정말 교활해 보이는 한 장사꾼이 12살 가량 된 소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빨딱 뒤로 젖히며 외쳐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보고 월나라 여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나라 왕을 사랑에 빠뜨려 나라를 망치게 한 서시가 바로 월나라 절하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엔 이런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해마다 그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 데리고 옵니다. 어려운 문자를 쓴다면 난두조복 천자절하니 하물도오니 생국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서시는 산에서 뗄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시내에서 옷을 빨기도 하는 시골 처녀였지만 헌 누더기를 몸에 감고 있어도 그 밝은 눈동자는 더러운 얼굴에서 절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월나라 왕 구천에 의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러 이 처녀를 이렇게 절하촌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차림새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느 분이든 이 여자아이를 새로 갈고 다듬어서 서시 같은 절세의 미인으로 만들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장사꾼은 일부러 난폭하게 소녀의 가슴을 열어젖히고 흰 살결에 아름다움을 보아달래면서 토닥여 보였다. 빈틈없이 모여든 구경꾼 속에 유비 현덕이 있었다. 이건 너무 지나치군. 현덕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런 파렴치한 장사가 서울 장안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현덕은 따라온 주랑이란 젊은이에게 말했다. 저 소녀는 아무래도 보통 농가의 태생인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름 있는 집안에서 유괴당한 아이일지도 모르겠어. 확실히 소녀의 얼굴에는 2대나 3대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기품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눈 언저리와 입 언저리에는 이 수모를 꿋꿋하게 참고 견디려는 의지가 나타나 보였다. 죽은 저 소녀를 도와주시고 싶으신 겁니까? 주랑은 관우의 눈에 들어 뽑힌 무인으로서의 단련된 지력과 담력을 갖춘 젊은이였다. 할 수만 있으면. 현덕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알겠습니다. 주랑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현덕은 주랑을 그곳에 남겨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해 전 늙은 도사의 부탁을 받고 구해주었던 부용의 얼굴이 떠올랐다. 의형제를 맺은 뒤 언젠가 유비는 장비를 붙들고 부용의 소식을 물어본 일이 있었다. 장비 익덕, 언젠가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을 때 자네 주인집 아가씨라던 홍소조 맞습니까? 맞았어. 자네에게 그 아가씨를 맡기고 그때 우린 남북으로 헤어지지 않은가? 그러자 장비는 벼랑간 소리내어 울었다. 유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익덕, 왜 그러나? 이 아우가 그저 죽일 놈입니다. 차라리 형님의 그 칼로 제 목을 쳐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유비는 장비를 가까스로 달래고 그 까닭을 물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는 부용 아가씨를 데리고 현성으로 갔지요. 아시다시피 현성은 그 전에 이미 황건의 도적들 습격을 받아 현령이었던 아버지는 전사하시고 가족은 난리 속에서 뿔뿔이 헤어져 부용 아가씨는 갈데없는 고아가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의 친척되는 분이라도 찾을까 하여 수소문을 해보았지요. 그러나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장비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직 나 같은 놈만 믿고 있는 부용 아가씨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술을 퍼마셨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술을 퍼마셨던지 그야말로 송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자꾸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왜 자꾸 귀찮게 울어 소리를 벌럭 질렀지요. 그러다가 깨우는 사람이 부용 아가씨란 걸 알고 잠에서 번쩍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가씨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장비는 여기까지 말하고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갈겼다. 저는 깜짝 놀라며 까닭을 물었지요. 그러나 울기만 할 뿐 대답을 하여야지요. 나는 또 퉁명스럽게 소리 질렀지요. 말씀을 하셔야 까닭을 알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자 아가씨는 모기 소리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 장비님, 제발 유비현덕님을 만나거든 성공하시기를 빈다고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다짐하더니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장비는 여기서 또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난 바보예요. 눈치를 모르는 돌같은 놈이라고요. 부영 아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몰랐으니까요. 어서 다음이나 말해보게. 부영 아가씨는 방으로 뛰어가는 길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던 겁니다. 풍덩하는 소리에 급히 뛰어나가 보았더니 아가씨는 이미 우물에 몸을 던진 뒤였습니다. 내가 그리로 달려가려 하자 주막집 노파가 나를 불렀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어째서냐고 물었더니 내가 글쎄 술 먹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는 사이 마침 한 주막에 들었던 건달 녀석 몇 명이 아가씨를 겁탈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세상을 비관하고 우물에 몸을 던진 겁니다. 유비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숱한 생각들이 오갔으리라. 장비는 그런 유비의 비통한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짓거렸다. 나는 당장에 그 노파를 후려 갈겼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날 깨우지 않았냐고요.
그러나 노파는 말하더군요. 아가씨가 당신을 깨우려고 얼마나 비명을 질렀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계속 흔들어 깨웠지만 새벽까지 코를 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던 건 누구냐고. 노파의 말이 옳았어요. 난 그때 벼락을 때려도 모를 만큼 엉망으로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미친놈처럼 날뛰며 주막집을 때려 부쉈고 죄 없는 사람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으니까요. 익덕, 그래서 탁현에 와서 나를 보고도 그렇게 무뚝뚝 했었군. 나는 사람이 달라졌나 해서 자네를 이상하게 여겼었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세상의 모든 놈들이 도둑놈처럼 보이고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내 잘못에 대해 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 부디 저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장미는 성미가 난폭한 만큼 단순했다. 그리고 너무 순진하다고나 할까? 어린애 같은 면도 있었다. 유비는 그에게 말했다. 그런 일이었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지. 만약 자네는 앞으로 술을 끊도록 하게. 술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었네. 예, 형님. 말씀처럼 맹세코 술을 끊겠습니다. 유비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며 문득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소녀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몇 사람의 수행원을 거느린 관리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 현덕을 보더니 외쳤다. 현덕, 유비 현덕이 아니십니까? 현덕이 시선을 돌려보니 그는 낭중 장균이었다. 노식 문화에 뛰어난 인재로 노식의 추천에 의해 대궐로 들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출세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니, 장균이 아니요? 현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장균은 말에서 내리자 이상한 듯이 현덕을 바라보았다. 현덕은 싸움터에서 더러워진 군복 차림 그대로였다. 벼슬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지위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많은 수행원을 거느려야만 했을 터였다. 장균은 사찰사로서 잠시 낙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운 무장들에게 어떤 은상을 내려줬는지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현덕, 어찌 되신 겁니까? 나는 귀공이 벌써 어느 나라의 상에 봉해져 임지로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장균, 이 현덕이 불만을 품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들의 활동이 천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오. 뭐라고요? 아직 벼슬을 받지 못했던 말씀입니까? 그럴 수가. 장균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황건적 토벌에 있어서는 귀공이 이끄는 의용병이 첫째가는 공을 세웠다고 노식 선생도 말씀하셨고 또 조정에서도 늘 소문이 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벼슬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덕, 솔직히 말해서 이 장균은 조정을 쥐고 흔드는 십상시의 횡포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 십상시는 하나같이 재배를 채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벼슬과 자귀를 팔고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등용하지 않으며 한 동아리가 되어 저희 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현덕에게서 교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바치지 않은 때문이거나 귀공을 추천한 주전장군이 십상시와 사이가 좋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곧 대궐에 들어가 직접 천재를 배하라고 귀공의 공을 소상히 아뢰겠습니다. 그러자 현덕은 장균의 분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공, 주전장군의 보고마저 천자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로에 대한 보답 같은 건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귀공의 그 모습을 바라본 내가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내가. 장균은 말을 남기고 말에 오르자 채찍을 휘둘렀다. 총명한 장균은 십상시의 우두머리인 장량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재 같은 바보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의분을 참지 못해 하고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편전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니 마침 천자는 목욕을 하고 나와 잠시 쉬고 있는 참이어서 십상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균은 다행히 그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 가끔 천자가 한가한 시간에 불려들어가 역대 후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천자에게 문안을 드릴 수 있었다. 영재는 장균이 뜰 아래 무릎을 꿇자 옥저에서 몸을 일으켜 말했다. 장균인가? 마침 심심하단 참이다.
또 뭔가 옛날 후궁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는가? 오늘은 신 장균 감히 아랠 것이 있어 왔습니다. 장균이 말하자 영재가 물었다. 새삼 무슨 소린가? 폐하를 모시고 있는 십상시에 대한 일이옵니다. 영재는 가나른 말이라면 들을 필요도 없다는 따분한 표정을 지었다. 장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며 자기는 덕이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어진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벼슬을 맡은 사람은 모두 어진 인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거니와 바탕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결코 권세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 10여 년 동안 황건의 무리가 사방에 일어나 난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실은 폐하를 모시고 있는 십상시가 폐하를 속이고 뇌물을 받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벼슬을 주어 지방 장관을 임명한 때문으로 아옵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 정치가 어지러워져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장각과 같은 사교의 무리에게 이 땅을 짓밟히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참다운 어진 인재는 결코 십상시의 비위를 맞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깊이 통촉해 주옵소서. 알았노라 알았노라. 이제 그만. 영재는 귀찮은 듯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장균은 일단 입을 연 이상 도중에 물러서지는 않았다.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군자에서 나오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소인에게서 나옵니다. 폐하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황건적이 땅을 휩쓸고 간 지금이야말로 임금 곁에 있는 간사한 무리들을 몰아내야 할 가장 좋은 기회이옵니다.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첫 길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굳은 결의로서 이를 단행하시옵소서. 어째서 그대는 지금에 와서 그 같은 말을 하는가? 아리오키 황소하오나 신이 아는 사람 중 유비라는 무장이 있습니다. 중산정왕의 후손으로 중랑장 노식의 첫째가는 제자이옵니다. 탁현에서 몸을 일으켜 의병을 이끌고 황건적과 30여 차를 싸웠는데 관군의 승리가 모두 그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여지껏 유비에게는 아무런 은상도 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군의 장수가 아니고 초야에서 일어난 의병장이란 이유만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정치란 초야에 숨은 어진 인물이 없도록 하고 어진 이를 벼슬에 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옵니다. 십상시에게 이로운 자에게 세력 있는 자리를 주고 초야에 어진 사람을 버리는 것은 발그신 임금에 취할 일이 아니옵니다. 당장 십상시의 목을 잘라 남문 밖에 달아매고 널리 공을 세운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시면 온 천하 만백성은 폐하의 올바른 정치에 감복하게 되고 사해 안은 절로 태평을 누리게 될 것이옵니다. 당당하고 막힌 곳 없는 장균의 간언은 마음 약한 영재를 떨게 만들었다. 폐하 통촉하오 주옵소서. 장균은 한 걸음 임금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장군의 등 뒤에서 갑자기 몇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장균이 돌아다 보니 누군가의 정가를 듣고 달려온 십상시, 장양, 조충, 단규, 하운 등이었다. 낭중, 목이 잘려 옥문 앞에 매달아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 아닐까? 장양은 천천히 장균에게 다가서면서 싸늘한 웃음을 던졌다. 장균은 잠자코 마주 흘겨보고 있었다. 십상시들은 영재 앞으로 다가서자 요구하다시피 말했다. 폐하, 장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부디 칙명을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 술병과 잔을 내미며 이것을 장균에게 마시라 하고 있었다. 독술이었다. 영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더니 마침내 말했다. 장균, 이걸. 하늘도 무심하다. 장균은 절망과 체념으로 몸이 굳어져 있었다. 이윽고 독수를 따른 잔에 절을 하고 장균은 가만히 영재를 지켜보며 말했다. 착하고 악한 것을 뒤바꾸지 않는 분을 참다운 임금이라 하옵니다. 폐하, 신의 이 마지막 말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말을 마치자 단숨에 독주를 마시고 잔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낸 다음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이 끊어졌다. 장균의 억울한 죽음은 과히 헛되지는 않았다. 아무리 십상시지만 장균을 죽인 뒤로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영제도 장균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지난 뒤 영제는 십상시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유비란 사람에게 은상을 내리도록 하라. 십상시도 유비언덕이 이름이 높이 난 것을 알고 있는지라 영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유비현덕은 중산부 안희연이라는 고장의 위에 임명되었다. 지방의 위는 말하자면 오늘의 경찰서장과 같은 것으로 대단한 벼슬이 아니었다. 그 공로가 큰데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벼슬이었다. 현덕은 그 은상에 칙명을 전하는 칙사를 맞아 위에 임명된 것을 듣고 엎드려 절하곤 받았으나 그 뒤 장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역시 불길한 예감이 맞은 것이다. 장비가 주어진 벼슬이 너무도 낮은데 몹시 불맞은 표정을 짓자 현덕은 말했다. 장균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내게 준 벼슬이니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위가 되어 임지로 떠나는데 1500의 철기병을 거느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현덕은 군사들을 설득시켜 서울을 지키는 근위대에 편입시켜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관우 장비와 20여 명의 신복만을 데리고 안희연으로 떠났다. 이 일행 뒤에 젊은 무사 주랑에게 곱비가 잡힌 나귀가 아름다운 소녀를 태우고 터덜터덜 따라가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부용이었다. 유비가 노예시장에서 사온 소녀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부용은 아름다운 가인이 될 자질이 보였다. 부용, 그대는 이 다음에 잘하면 우리 주군을 모시는 거야. 나귀를 끌고 가면서 주랑은 말했다. 네, 소녀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판은 벌써 봄이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봄바람에 나부끼며 유연덕의 뒤를 따라가는 부용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이란 것은 이상한 가마를 주위에 주게 된다. 유비언덕이 안희연에 이르러 맡은 바 고을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채 안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포악하기로 이름이 드높던 자들까지도 붙들려 현덕의 판결을 받게 되면 머리 숙이고 그때까지 저지른 죄를 모조리 자백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하며 죄값을 치르는데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현덕은 그때까지의 현이들이 자신을 높게 보이려만 만들어낸 허례나 행사 같은 것을 일체 버리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말단 소임들의 의견에도 낱낱이 귀 기울인다든가 부하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나가 길가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현이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관사 안에서는 주인의 거실 따위를 따로 만들지 않고 관우 장비와 식탁을 같이 하고 침대를 나란히 하고 잤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는 서로 조심하며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현덕을 좌우에서 모시며 비록 종일이라도 꼼짝 않고 서서 주인의 위엄을 돋우는 데 힘썼다. 이윽고 조정으로부터 포고문이 전국에 돌았다. 요즘 싸운 공로로 인해 고을의 원이 되고 관리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벼슬과 자기를 받기에 마땅치 못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칙사를 보내 이를 엄중히 조사하여 적당한 조처를 취하리라. 관우는 이 포고문을 읽고 장비에게 조사를 받는 사람보다도 조사를 하는 칙사의 인격이 문제겠지 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뜻하지 않게 들어맞는 예언이 되었다. 안희연에 내려온 칙사는 도구라는 벼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첫눈에 당장 구역질이 날 만큼 오만불손하고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탐관오리였다. 현덕은 짐짓 성 바깥이 나가 이를 맞이하며 정중한 예를 올렸다. 도구는 말 위에서 현덕을 유심히 굽어보며 흰소리를 쳤다. 칙사가 내려오는 줄 알고 있으면서 큰 길가에 거름 냄새를 풍기게 버려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덕은 부드러운 얼굴로 잘못을 사과하고 길을 안내했다. 아, 그렇구려. 칙사가 내려왔는데 백성들을 나와 맞게 하지도 않고 거름을 논밭에 뿌려 악취를 풍기게 만들다니. 이런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백성들을 소나 말처럼 부리며 고작 자기 주머니나 불리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탐관오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채찍을 내둘러 구린내를 쫓는 신용을 했다.
청사로 들어오자 도구는 거드름을 피우며 남쪽을 향한 웃자리에가 앉았다. 그곳은 혹시 천자의 행차가 있을 때 천자를 모시기 위한 자리로서 아무리 칙사를 하더라도 사양해야 하는 자리다. 현덕은 뜰 아래 공손히 서서 도구의 분부를 기다렸다. 도구는 수행한 관원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해서 먹고 마시며 얼마를 보내고 난 다음에야 겨우 고개를 들어 뜰 아래 서 있는 현덕에게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대의 출신을 말하라. 소가는 탁현 출신으로 중산정왕의 후손입니다. 전번 황건적의 반란에 조금의 공이 있다 하여 이 고을의 위로 임명되었습니다. 닥쳐라. 도구는 벼랑간 두 눈을 부릅떴다. 뻔뻔스럽게 중산정왕의 후손임을 자랑을 했으렸다. 이 도구의 눈을 옹이구멍인 줄 아느냐. 천한 농사꾼 출신이 손톱만한 공을 내세우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요행으로 천자의 종친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웃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다시 어디 있겠느냐. 이번 조정에서 칙명을 내리게 된 것도 바로 너 같은 엽관배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당장 물러가라. 어서 물러가. 금방 벼락을 내릴 것 같은 위세였다. 그러나 현덕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조용히 절하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청사를 나왔을 때 현덕은 전부터 이곳에 근무하는 아랫 관리에게 물었다. 지방을 순신나온 칙사는 언제나 저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는 웃으며 가르쳐 주었다. 현인 아리께서는 관습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관습이라니 신분을 묻기 전에 현인 아리께서 먼저 뇌물로 돈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몽땅 돈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금방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현덕은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린 지 반년이 되지만 털끝만치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터무니없게 물린 일은 없다. 칙사에게 줄 재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칙사는 어떤 트집을 잡고 나올지 모릅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참는 데까지 참으리라. 현덕은 배짱을 정했다. 도구는 그만큼 협박을 해두었으므로 뇌물이 산더미로 들이닥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튿날 한낮이 되어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디 두고 보아라. 도구는 고을의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는 혈리 세 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유비라는 그 현인은 천자의 종친을 사칭하여 공로도 없이 벼슬을 훔쳐 가진 못된 놈이다. 이 고을에 들어와 큰 길가를 한번 바라본 만으로도 유비가 얼마나 백성들을 학대하며 사복을 채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저들 탐관오리에 대해 곧 천자로부터 엄벌을 내리는 분부가 계실 것이다. 그대들은 이 고을 관리를 대표해서 유비가 법을 어기는 일이 많고 백성을 함부로 해친다는 소장을 쓰라. 현리들은 현덕을 위해 용서를 빌었다. 소장을 쓰지 않으면 그대들도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도구로부터 야단을 맞자 그만 굽히고 말았다. 그때 현덕은 청사로 문 안 들어왔었는데 문 앞에서 칙사의 수행원에게 저지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날 황혼 무렵 장비는 칙사의 지나친 오만무례의 화가 치밀어 도저히 견딜 길이 없었다. 이런 때는 술을 먹어도 형님이 나무라지 않겠지. 몇 잔 술을 들이킨 다음 한바탕 찬바람을 쐬기 위해 말을 타고 관사를 나갔었다. 현청 문 앞을 지나가려는데 백성들이 20-30명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장비가 외치는 소리에 백성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 돌아보았다. 익덕날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무언 말이냐? 칙사께서 관리들을 시켜 소장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소장? 예, 효니께서 우리들 백성을 학대하여 가혹한 세금을 물리게 했다는 소장입니다. 우리들은 효니님을 사모는 하고 있을 망정 꿈에도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장이 나라에 올라가 효니님께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장을 찢어 없애달라고 칙사께 호소하고 있는데 문 안에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빌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의 그선 호소를 듣고 있는 동안 등장 같은 장비의 고리 눈이 더욱 크게 번쩍이며 강철 같은 이빨이 으드득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에잇 무서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 배를 차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웬 놈이냐?
들이지 마라. 소리치며 장비를 가로막던 칙사의 수행원들은 순식간에 7, 8명이 강아지처럼 내던져졌다. 회오리 바람 같은 기세로 뒷마당으로 들어간 장비는 현덕의 어진 정사를 칭찬하며 소장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말단 관리들을 묶어놓고 수행원에게 매를 때리게 하는 대청 위에 도구를 보았다. 이 간사하고 더러운 놈, 유현덕의 휘하에 장비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맛을 보여주리라. 호통소리와 함께 단숨에 돛돌 위로 뛰어올랐다. 범의 수염을 거꾸로 세우고 거울 같은 두 눈알을 번쩍이며 바위덩이처럼 들어닥치는 거안을 보자 도구는 겁을 먹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너놈이 어디로 도망을 칠 테냐. 장비는 긴 팔을 뻗어 도구의 상투를 거머쥐고 뜰 아래로 질질 개끌듯 끌어내렸다. 몇 명의 수행원이 칼을 뽑아들기는 했으나 너무도 무서운 장비의 위세에 눌려 덤벼들 기력을 잃고 머뭇할 뿐이었다. 장비는 비명을 지르는 도구를 끌고 청사를 나오자 큰 마당가 말을 매는 버드나무에 거꾸로 매달았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후려갈겼다. 알겠느냐? 지금부터 억울한 죄인이 맞는 채찍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실컷 맛 보여줄 테다. 철석. 도구는 버드나무와 함께 후들후들 떨었다. 아프냐? 이 아픔이 네가 쌓은 죄값인 줄 알아라. 어떠냐? 넓적다리, 볼기, 등, 가슴 할 거 없이 사정없이 후려쳤다. 버드나무 가지는 금방 동강나고 말았다. 장비는 곧 새로 굵은 가지를 꺾어들고 휙휙 소리가 나게 후려쳤다. 도구의 옷이 찢어지고 살이 부어오르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만일 급보를 들은 현덕이 말을 달려 뛰어오지 않았으면 장비는 도구를 쳐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장비, 그만두지 않겠느냐. 현덕은 말에서 뛰어내리자 굵은 가지를 들어올린 장비의 오른팔을 탁 쳤다. 죽은 말리지 마십시오. 이런 탐관오리야말로 만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입니다. 때려 죽여본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비는 현덕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도구는 거꾸로 매달려 현덕을 우러러보며 애원했다. 용서해 주오. 부탁이오. 용서해 주오. 무엇이고 다 들어주겠어. 닥치지 못할까? 이 똥구더기 같은 놈아. 장비는 도구의 머리를 발로 찼다. 장비, 그만두지 못하겠는가? 아무리 이자가 못됐다 하더라도 칙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가 아닌가. 죄수 다르듯 할 수는 없어. 심한 꾸중을 하고 현덕은 버드나무에서 줄을 풀어 도구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도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할 힘도 없었다. 죽은. 분한 듯이 이놈을 살려보내면 서울로 돌아가 무슨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할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목을 잘라야 합니다. 현덕은 고개를 내저었다. 이자의 목을 자르는 일이 죄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가 받들고 있는 칙명을 나로서는 거역할 수가 없어. 만약 목을 자르게 되면 우리는 조정에 대해 반역죄를 짓게 된다. 앞으로의 일생을 반역한 신하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야. 그 말을 듣자 장비는 현덕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급히 달려온 관우가 또 말했다. 죽은, 가시던 물은 봉황이 깃들 곳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군께서는 그토록 큰 공을 세우고도 겨우 한 고을의 위에 임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칙사라는 허울 좋은 위엄을 빈 조정의 천한 관리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큰 뜻을 펼 시기가 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원대한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운장, 그대의 말이 옳다. 현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에 차고 있던 인수를 풀어 도구의 목에 걸어주면서 도구, 낙양으로 돌아가면 아뢰시오. 유비는 조정에 대해 조금도 배반할 생각은 없으나 마음에 참지 못할 일이 있어 벼슬을